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N달러 환율이 150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N고 시대가 저물고 N저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매우 주목이 되는 상황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N달러 환율 그래프 1년짜리, 5년짜리 또 한 50년 정도 장기 추세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N달러 환율이 저렇게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글로벌 강달러 시대입니다. 그것도 강달러의 배경은 지금 글로벌 금리 인상 과정에서 미국이 금리를 매우 빠르게 대폭적으로 앞장서서 팍팍 올려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적 긴축을 펴니까 세상의 모든 돈이 지금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한 달에 대략 950억 달러씩 지금 소각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주목되는 게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거의 한 14개월째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경상수지까지 적자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큰 규모는 아닌데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어떤 경제 정책 또는 뭐 어떤 정책을 펴서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바꿀 수 있으면은 뭐 다른 길을 가겠지만 이게 변하지 않는 한 적어도 지금 내년 이후까지 N달러 환율 최소한 내년 이후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경사진에 있는 그 호텔이 바로 그 유명한 프라자 호텔입니다. 1985년 9월 22일이죠. 저도 희미하게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여의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니까. 당시 G5,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렇게 모여서 환율 정책을 조율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킹달러였죠. 그래서 약달러 유도하고 N고 시대를 열었던 그 유명한 프라자 합의가 일어났던 호텔이 바로 프라자 호텔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진 보시면 대략 한 37년 전인 85년 7월달 N달러 환율이 244엔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150엔은 저게 지금 52주 저점을 보니까 112엔이었으니까 지금 한 대략 1년 이내에 38엔이 상승한 것인데, 만약에 저런 속도라면 한 2, 3년 이내에 플라자 합의 이전 환율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년 가까이 지속되던 N고 시대는 저물고 이제 N저 시대로 세상 질서가 바뀌는 거 아닌지 이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서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포지션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외환시장에서 지금 달러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저 말은 지금 N달러 환율 올라간다는 것은 일본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변수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일본 무역수지 추세 한번 보시죠. 금년 들어서 적자 막대기가 아래로 쭉쭉 더 길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영 밑에 있는 숫자를 한번 세리봤습니다.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이것은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죠. 그 다음에 연속 적자이고요. 또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걸 반영해서 이제 경상수지 추세도 한번 보면은 최근에는 지금 영 근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조금만 더 커지면은 드디어 일본의 경상수지 또 적자가 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외환보유고 잔액 보시면은 지금 절대적 액수는 1조 2천억 달러 이상 상당히 매우 많지만 분명한 거 지금 감소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일본도 지금 인구 감소 시대이고 다운사이징 시대가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한국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도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매우 이제 어쩌면은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저출산 문제가.
과거와 달리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수출도 그 엔달러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일본 수출을 크게 늘지도 않고요. 수입 물가만 올라가는 그 경제 구조로 지금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엔저 현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무역 적자는 더 확대될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역 수지 적자 그래프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나면은 서비스 부문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를 잘 해서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예? 그래서 해외 투자라는 게 배당이나 이자 이런 그 투자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커버하는 것이 부자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비스 부문은 변론으로 하고요. 지금 그 여기서 뭐 가령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은 자세히 그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예. 그런데 저기 해외 투자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본 금융업이 글로벌 투자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가령 여기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등과 맞서서 달러를 벌어올 그런 글로벌 선수가 과연 있는가? 이 부분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한국도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금융 깡통들이 멍청한 짓이라고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거는 부산 지역 일부 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 그거 발로인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진짜 해야 할 일은 산업은행을 부산식으로다 처박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정반대로 산업은행 글로벌 경쟁력 강화시키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앞으로 JP 모건 저런 골드만삭스 이런 글로벌 선수들하고 같이 겨루어서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행으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의 수많은 고급 인재들이 지금 다 썩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완전히 국가적인 낭비라는 겁니다. 제조업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제조업은 앞으로 더 계속 발전 시켜 나가야겠지만 그에 걸맞게 금융 산업도 글로벌 선수로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일본처럼 되기 전에 지금부터 더 정말 여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뭐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이건 매우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관치금융 없애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이 지금 산업은행 CEO로 낙하산 타고 온 분, 강석훈이라는 분, 그분 금융업이나 산업은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정치권 인사 아닙니까? 예? 이전에 정치 활동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은행이나 금융산업 선진화 이런 데는 아무런 어떤 비전도 없고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이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러나시고 가고 싶은 정치권으로 가서 활동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CEO는 가급적 산업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성장한 내부 인재를 승진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산업은행의 경영에 기본적으로 일체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섭하는 무슨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인지 작살을 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지금 애들도 아닌데 공무원 새끼들이 자꾸 은행 경영에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 정책이 필요한 부분 하는 게 정책금융 파트 아닙니까? 과거에는 정책금융공사라고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합병을 시켜놨는데 산업은행에다가 아예 새로 분리 독립시켜버리든가 아니면은 산업은행 내에 정책금융은 별도 규정을 적용하게 하든가 방법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본으로 돌아가서 지금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거죠.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엔저 상황을 멈추던가 또는 되돌리고 싶다면 그럼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국채 이자가 지금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그 10년 국채 수익률 그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 유명하죠. 그 마이너스 금리로. 그래서 독일 하고 일본이 유명한데 마이너스 금리로. 장기간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다가 이제 겨우 조금 오른 것이 0.247%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제 상대적 저금리인데 이게 과연 장기간 지속 가능할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예, 연구하니요. N저가 지속되면은 일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저 10년 국채 수익률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일본 국채 가격은 지금이 역사적 고점이라는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 일본 국채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 일본 국채는 지금 해외 투자자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면 다 팔아버리겠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일본이 장기적으로 저것도 매우 어떤 내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엔 환율이 이제 어떤가 이거 우리한테 관심사입니다. 원엔 환율 장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원엔 환율이 매우 폭등했을 때 고점 부근에 있을 때 그때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N 부채 많이 갖고 온 그 당시 개인 병원들이 N 부채 많이 끌어당기고 그랬죠.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다가 원엔 환율이 올라가 폭등해 버리니까 그거 원리금 부담 때문에 거의 파산하는 소식이 막 들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원엔 환율은 기본적으로 원엔 환율이라는 것은 재정 환율이라고 해서 원달러 환율을 N달러 환율로 나누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기에 원엔 환율이 조만간 9밑으로 내려가서 장기적으로 8불선으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7에서 8 사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걸 저는 앞으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는 저는 더 악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내년 이후에는 다시 대규모로 무역수지 흑자 실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바로 그 이유 중에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업 대규모 매출이 이제 실현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어떤 반도체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기존의 무역수지 기여한 그런 업종들은 최소한 현 상태만 유지해 주면은 그러면 한국은 내년 이후에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되고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잘 하면은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외환 보유고가 한국, 일본을 제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더 꼬라박는 것이고 잘못하는 데는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잘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또 한국은 아직 기준금리 추가로 인상할 여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게 한 50bp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올려가는 것이 그래야지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래서 수입 물가가 잡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내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결국 일종의 아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강제로 걷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물가 안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리 올려서 지금 피해를 보는 부문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도와주는 정책을 집행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지금이 고점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조만간 1,400원 밑으로 내려갈 거다. 1,300원대로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리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엔 환율은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N 부채 원리금 상환 여기에는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국의
그 저출산 대책,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걸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고령화는 빼도 됩니다. 이 고령화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고령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출산 대책 요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령화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령화를 그냥 일찍 죽여버릴 수도 없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저출산 대책입니다. 그래서 애를 좀 많이 낳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참 그동안 계속 그 실패 연속이기 때문에 깝깝한데 이걸 하여튼간에 그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해서 다운사이징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문제라고 장기적인 과제라고 그 정리가 됩니다. 또 그 제조업이 지금보다 더 경쟁력을 갖고 발전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제부터는 그게 제조업에 더해서 금융산업 경쟁력 이거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 그런 전략 이거 매우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 그 경쟁력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 전제가 바로 관치금융 완전 몰아내라. 금융산업 독립성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저 현상이 저는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저는 이런 말씀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은 달러뿐이라고요. 엔이나 파운드나 유로 이런 것도 돈이 아니다. 즉 그 기축통화 절대 기축통화 아니라는 거죠. 기축통화는 달러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 파운드, 유로 이런 것들이 킹 달러와 절친이기 때문에 그냥 귀족 대우를 지금 받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